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 13주 2교시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핵의 구조 배웠죠. 그래서 원자핵은 핵자들이 중간에 중심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양계나 원자에서는 태양이 있고 중심에 잡아다니는 원자에서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서 잡아다니는데 이렇게 잡아다니면 원자에서 잡아다니면 그 불활성 기체라고 특별히 안정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이 가운데 그렇게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외력 또는 한물체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에서는 그런 게 없고 핵자들이 전부 서로 잡아다니는 내력, 두 물체 힘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법수가 존재했죠. 또 그 마법수란 특별히 안정된 핵종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였는데 그 마법수가 되는 숫자 자체가 또 이상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다가 드디어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핵력의 특징이 짧은 거리 힘이었고 그 다음에 핵자들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해서 서로 겹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피를 갖는데 그때 핵자한테 작용하는 내력이 효과적으로 원자핵의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즉 한물체 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원자핵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결합 에너지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결합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은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자핵은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동안 우리가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을 사용했는데 그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은 원자핵의 성질은 아니고 원자의 성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핵 바깥에 있는 전자들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원자핵은 있는 거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자핵도 극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였냐면 원자핵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죠. 그래서 세계대전도 미국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죠. 그것과 관계된 것이 결합에너지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 결합에너지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합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도 배우고 또 우리 저번에 전자기 배울 때 또한 포텐셜 에너지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과 연관되는 거였냐면 항상 보존력과 연관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보존력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원자핵에서는 바로 핵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원자핵 그 결합 에너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요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힘에 거스르는 이게 보존력이면 그 보존력에 거스르면서 일을 해줬을 때 어디서부터 여기 있는 기준점에서부터 어떤 위치까지 일을 해줬을 때 그 해준 일 거스르면서 해준 이 마이너스였죠. 그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따로 있는데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전에 했습니다. 여기다가 만유인력을 집어넣고 계산을 했더니 뭐가 되냐면 만유인력은 뭐 집어넣는 거예요? R 제곱분의 G M1 M2 이런 거 집어넣는 것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이걸 갖다 집어넣었더니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G R분의 M1 M2 이렇게 됐죠. 이때 이거 기준점은 어디를 정한 거였어요? 이렇게. 질점일 경우에는 우리 기준점을 어디다 정했냐면 어디다 정했어요? 무한히 먼 곳에다 정했죠. 무한히 먼 것이 기준점일 때. 그래서 여기 항상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점이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것인데 무한히 먼 것이 0이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곳은 거기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질량 M1과 M2를 무한히 먼 곳에서 기준점이 무한대니까
거리가 R인 곳까지 가지고 오는데 만유인력에 거스르면서 해준 일입니다.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이 뭐 만유인력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마이너스만 없애고 4파 입실론 제분의 1하고 R분의 Q1, Q2 하면 됐어요. 여기 인력인 경우에는 Q1, Q2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두 전하 Q1, Q2를 무한히 먼 곳에서 거기가 기준점이었어요. 부터 가지고 오는데 전기력을 거스르면서 해준 일.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가 이제 뭔지를 보면 여러 물체로 이루어진 개에서 그 개가 여기 이제 지구와 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와 달. 근데 뭐 사실은 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지구와 달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시스템. 마치 양성자와 전자가 수소라는 시스템인 것처럼 똑같이 지구와 달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서 굉장히 큰 초인이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거 한꺼번에 요거 질량이 얼마나 되지? 또는 뭐 무게가 얼마나 되지? 하고 다 한다면 얼마일까? 질량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얼마겠어요? 자,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지구 하나만 질량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 하나만의 질량이 5.9742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에요. 자, 나를 믿으세요. 그 다음에 달 하나만의 질량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은 M1이라고 그러고 달의 질량은 M2라고 한다면 똑같이 10의 24승으로 할 것 같으면 0.07. 그래서 어때요? 지구 질량의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재면 얼마일까? 다시 말하면 같이 재면 이렇게 두 개 합한 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합해봤더니 얼마냐면 5.9742에다가 0.0736을 더하니까 6.0478이 됐어요. 곱하기 10의 24승.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죠. 네, 맞아요. 조금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겠어요. 근데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지구와 달의 결합은 실제로 그런데 그 차이는 바로 그걸 갖다가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그 차이를. 그 차이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중력,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하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3.844 곱하기 10의 8승 미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방금 계산한 M1, M2 집어넣고 만유인력 상수 집어넣게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냐면 B를. 자, 그러면 이게 결합 에너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구와 달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놈을 무한히 멀리 떨어뜨려 주려면 요 일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가져오면서 든 일이었으니까 이걸 다시 떨어뜨려 주려면 이만큼 다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준 일이 두 개의 질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더 더해주면 질량으로 되니까 질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가 질량이 더 작아요. 이거를 일을 해줘서 띄워줘야 되니까 이 해준 일이 요놈들의 질량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러니까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잰 요 거리가 얼마예요? 요만큼 거리가 떨어져서 있는 이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잰 질량하고 따로따로 띄어놨을 때 질량 어떤 게 더 크냐면 따로따로 띄어놨을 때가 더 큰데 그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자 뭐 다시 말하면 요놈의 차이가 이렇게 돼서 요것을 갖다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결합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그걸 질량으로 말하려면 우리 특수항대성 이론에서 배웠죠. C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결합 에너지를 질량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그걸 계산해 볼 것 같으면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M1, M2 집어넣고 여기다 R을 집어넣고 C제곱으로 나눴어요.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얼마가 되냐면 8.48 곱하기 10의 8승 킬로그램이 됩니다. 원래 뭐예요? 지구 질량 이건 10의 몇 승이었어요? 24승이었죠. 근데 이게 8승이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소수점이야 몇째짜리? 소수점이야 10 몇째짜리에서 하겠죠. 그래서 아까 소수점이야 넷째짜리까지는 택도 없죠. 여기는 전혀 영향이 없겠다. 그래서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재더라도 지구 하나 잰 거, 달 하나 잰 거 하고 뭐 여기 확실하게 같을 텐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요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결합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지구와 달을 함께 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결합 에너지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만유인력으로 결합된 시스템의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만유인력은 너무 약한 힘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는 참 작다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된 원자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냐?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소 원자 따로 질량이 얼마인지 잴 수 있고, 전자 따로 질량이 얼마인지 잴 수 있고, 수소 원자도 또 따로 질량이 얼마인지 잴 수 있죠. 그렇게 두 개가 딱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수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는 양성자하고 전자인데 여기 전자만의 질량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에너지 단위로 표시하는 게 참 편합니다. 그래서 미시세계 기본 입자들의 질량은 MeV라는 단위로 표시하면 좋으니까 0.510999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만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MbC제곱은 938.272046 MeV 이렇게 됩니다. 근데 수소 원자의 질량을 딱 잴 것 같으면 수소 원자의 질량은 938.783002가 되는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게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요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더 더해줘야지. 여기다 아까 얘기한 결합 에너지를 더해줘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전자하고 양성자를 멀리 떼어나는데 내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이 질량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질량 에너지로 바뀌어진다.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니까 내가 해준 일이 요 포텐셜 에너지로 해준 일이 바로 질량으로 가는 거예요. 질량 에너지로 표시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결합 에너지를 더해주면 요놈의 질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하면 이 결합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차이를 구하면 Me 더하기 MP 해가지고 MH 수소 원자의 질량을 구할 것 같으면 얼마냐면 실제로 0.000043 MeV가 됩니다. 근데 요거 일렉트론 볼트의 10의 6승이 MeV니까 여기 딱 여기다 점을 찍으면 43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력에 의한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약 43 일렉트론 볼트쯤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유인력의 경우하고 전기력의 경우하고 이걸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 지구와 달의 경우에는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죠. 그래서 원래 지구와 달 합한 그 질량으로 나누겠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결합 에너지를 지구와 달 합한 질량으로 나눌 것 같으면 10의 마이너스 16승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말도 못해요. 굉장히 작다는 뜻이죠. 근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결합 에너지가 차지하는 수소 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 물론 굉장히 작죠. 뭐 1%도 안 되고 0.0001%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어때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원자 핵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자 핵에서는 무엇의 결합 에너지가 무엇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냐면 핵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 핵력이 바로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 핵 속에 잡아놓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원자 핵 중에서 가장 간단한 놈, 결합 에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놈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네? 어떤 거요? 수소 원자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됐죠. 이건 뭐하고 결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간다는 게 뭐겠어요? 헬륨은 복잡해요. 4개씩이나 있어요. 헬륨 원자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자, 또 다른 원자핵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사실은 원자핵은 원자 번호로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중성자 수로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하고 중성자 수가 다르면 다른 핵종이에요. 그걸 우리가 핵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양성자 수소의 원자핵을 뺀 가장 간단한 핵종은 뭐냐면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하고 이렇게 있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수소의 원자핵이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양성자는 2개 있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개 있는 게 이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인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말고 또 다른 거 뭐도 있겠어요. 양성자 2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양성자 2개는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요. 그 원자핵 없어요. 그런 원자핵 없어요. 중성자 2개는 어떻겠어요? 중성자 2개도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요. 그 원자핵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가장 간단한 두 개로 된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양성자라고 부르고 그건 원소기호는 이렇게 쓰겠어요. 우리 핵종기호를 표시할 때 위에다 질량수 쓰고 아래다 원자번호 쓴다고 그랬죠. 이걸 한꺼번에 D라고 표시합니다. 중양성자는. 그래서 중양성자의 질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다면 양성자만의 질량은 우리 이제 알아요. 그 다음에 중성자만의 질량도 알아요. 양성자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그런데 중양성자의 질량 우리 잴 수 있어요. 알아요. 얼마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과연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게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두 개 더한 게 더 크겠어요? 더 작겠어요? 더 크겠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멀리 떨어뜨리는데 해준 일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결합에너지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면 계산해보면 1.71 메가일렉트론 볼트나 돼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 몇 퍼센트인지 한번 계산해보면 어때요? 이 결합에너지를 중양성자의 질량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놀랍게도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된다. 이건 어느 정도예요? 0.1% 정도 된다. 그럼 어때요? 전기력이나 만유력에 비해서 엄청 큰 거죠. 다시 말하면 핵력이 되면 결합에너지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결합에너지가 조금 더 커져요. 이제 조금 더 커지면. 근데 결합에너지는 특징이 있어요. 커지다가 또 작아지는데 우리 그걸 곧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원자 핵의 결합에너지란 일반적으로 어떤 핵종이 있다면 우리 핵종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원소기호고 이건 원자번호고 이거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예요. 이 두 개 합한 거를 질량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저런 핵종의 질량을 M 요 핵종기호 이렇게 표시하고 결합에너지를 요거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냐면 질량만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의 결합에너지는 여기에 이제 중성자, 양성자가 잔뜩 모여 있는 것인데 양성자가 Z개고 중성자가 N개를 모두 다 무한히 멀리 서로 다 무한히 멀리 떨어뜨리게 보내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이 되겠어요.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결합에너지는 자 각각 떨어져 있을 때 자유양성자와 자유중성자의 질량을 다 합해요. 그리고 나서 원자핵의 질량을 빼요. 그 차이가 바로 그 이 원자핵의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결합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이게 바로 핵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 핵력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면 바로 이 결합 에너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핵력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처럼 계산할 때 그렇게 간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미세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도 어때요? 우리 양자역학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시간에 그래서 이 핵종의 질량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따로따로 있는 양성자 Z개하고 중성자 N개의 질량을 따로 더한 것보다 더 작아지고 그 차이에다가 C제곱을 곱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자 핵의 결합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원자핵의 결합에너지는 원자핵이 커질수록 더 많아지겠어요? 더 작아지겠어요? 원자핵이 커질수록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핵자를 하나씩 더 갖고 오는데 일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원자핵이 커지면 그냥 결합에너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원자핵의 결합에너지가 좀 많은지 작은지를 비교할 때는 그 나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 평균 내죠. 뭘로 평균 내냐면 핵자로 평균을 내요. 그래서 전체 결합에너지를 그 핵종의 그 원자핵의 핵자수는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더한 것의 다 더한 숫자로 나눈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핵자당 결합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질량수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것인데 그 A니까 B를 결합에너지를 A로 나누는 것을 이 핵종의 핵자당 결합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게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우리 아까 계산 한번 했었죠. 그때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가 여기가 질량수인데 질량수가 한 10 될 때까지는 급격히 쫙 증가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데 최대값. 이 최대값을 갖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질량이 좀 클 때는 전부 다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 7하고 9 사이에 전부 있어요. 대략 평균에서 8 MeV 정도가 된다.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가 8 MeV 정도가 된다. 웬만한 원자핵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A가 작을 때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A가 10보다 커지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대략 7 MeV와 9 MeV 사이에 있는데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최대가 되냐면 A가 60 부근에서 최대가 되는데 이 A가 60인 데가 바로 어디냐면 철이에요. 철 정도에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더 커지면 서서히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철을 중심으로 더 작아져도 감소하고 커져도 감소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 분열과 핵 융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조금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원자핵이 어떨 때는 핵 분열이라고 하냐면 한 원자핵이 두 개의 다른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핵 분열이라고 합니다. 요거 핵 분열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원소가 쪼개져서 다른 두 원소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핵 분열, 영어로는 뉴클리어 피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열이 될 때 뭐 우라늄이라는 똑같은 원자핵이 분열된다고 그래봐요. 어떨 때 분열될 때 A와 B라는 원자핵으로 분열이 됐다면 또 다른데 똑같은 원자핵이 분열이 되는데 꼭 A와 B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경우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분열되는 게 여기가 이제 둘로 나눠지면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분열된다면 우라늄에는 핵자가 전부에서 230개쯤 있어요. 그럼 둘로 딱 나누면 얼마예요? 둘로 딱 나누면 230을 둘로 딱 나누면 뭐 한 110이나 120쯤 되죠. 110이나 120쯤 되는 걸로 둘로 나눠주면 그 중에 이제 중성자나 양성자는 한 60쯤 되는 거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는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렇지 않은 것도 여기서 굉장히 작고 또 상당히 큰 것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이렇게 봉오리 형태를 한다. 이게 핵분열의 특징이 되겠어요. 항상 핵분열이 된다고 똑같은 걸로 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자 그런데 이때 그다음에 핵융합이란 뭐냐면 두 원자핵이 결합해서 한 원자핵으로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그래요. 핵융합. 이럴 때 핵융합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핵 분열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핵 융합으로 되는 게 에너지적으로 더 유리할 때가 있고 핵 분열로 되는 게 에너지적으로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핵 분열이 될 때 에너지가 나오면 이게 에너지가 유리한 거예요. 핵 분열이 될 때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핵 분열이 된다면 핵 분열 잘 안 되겠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로부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질량이 M1과 M2인 두 원자핵이 결합해서 질량수가 A가 60보다 작은 그런 한 원자핵으로 융합하면 융합된 놈의 질량이 더 작아져요. 조금 전에 아까 있는 거 그냥 보냈는데 A가 60보다 큰 놈으로 나눠지면 그때는 분열될 때 분열된 놈의 질량 합이 더 작아져요. 원래보다 우라늄이 두 개의 원자핵으로 나눠주면 그렇게 나눠준 놈의 원자핵 두 개를 합한 놈의 질량이 처음부터 더 나눠져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큰 것보다 더 작을 때는 핵 분열이 되면 질량이 줄어들고 클 때는 핵 융합이 되면 그 다음에 A가 60보다 더 크면은 핵 분열이 되면서 질량이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60보다 크면 핵 분열과 함께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질량이 결과적으로 더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질량이 작아지면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바깥으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A가 60보다 작으면 핵 융합과 함께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겠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량 결손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 B가 질량수 A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A는 60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있지. 그래서 원자 폭탄은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이에요.
그다음에 수소 폭탄은 핵 융합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입니다. 또 태양에서도 핵 융합과 함께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뭐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 분열을 하는데 이놈이 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올까? 왜 핵 분열을 하면 질량이 더 작아질까? 우리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거 볼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질량.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만 안 바뀐다 그랬죠. 질량수가 130하고 105짜리도 바뀔 수가 있지만 이거 120짜리하고 115짜리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거 예를 들겠어요. 그래서 요놈 하나의 질량을 우리 보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이때 이제 요거 표시할 때 양성자 질량하고 중성자 질량이 다르다고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다르다고 하면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양성자 질량하고 중성자 질량은 다 같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같다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 각 원자핵 질량을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요거는 처음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 원자핵의 질량. 우라늄 원자핵의 질량은 여기 핵자가 235개가 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 합해가지고 이거 자유핵자예요. 핵자의 질량에다 235 곱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다가 235를 곱하면 그러면 전체 결합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거 뺀 거, 이 결합 에너지를 뺀 게 질량이죠.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거 주석인데 주석의 질량은 130개의 핵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 130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예요? 몰리브덴, 요거 에모가 뭐 몰리브덴인지 뭐 그럴 거예요. 자, 그놈은 똑같이 105개의 핵자고 여기에 105의 결합 에너지를 했는데 요 놈은 다 같겠지만 요 놈은 어때요? 요 놈은 다른데 요건 어때요? 235p 이 경우에 우라늄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작죠. 요건 좀 더 크죠. 커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계산하겠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다고 그랬어요? 요 놈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걸 빼겠어요.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질량 차이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아까 질량 그 핵자의 질량은 어때요? 개수가 똑같으니까 다 없어져요. 여기서 요거 놈은 어떻게? 요 놈에서 요 놈 빼면 어때요? 235개고 요거 두 개 더하면 235죠. 요거 다 없어져요. 요거 다 없어지고 요거만 나오겠어요. 요거만 나오는데 뺐으니까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건 더하기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질량 차이가 여기 요놈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요건 플러스가 됐는데 아까 그래프가에서 어때요? 요거 합하면 235고 요것도 235인데 요놈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보다 요놈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컸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겠어요. 그래서 바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질량수가 더 커질수록 감소했기 때문에 요 질량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그래서 핵 분열과 함께 우라늄이 핵 분열과 함께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핵 융합에서는 어떠냐?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쩌면 질량이 더 작겠어요? 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질량이 작아져야지 질량수가 작아져야지 작으니까 이때는 핵 융합과 함께 더 작겠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질량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뭐가 더 크냐 하면 요게 더 크죠. 요거 질량수가 더 큰 게 이제 커지니까 요거 작으니까 이때는 나중 거 핵 융합된 거를 원래 걸로 뺀 게 핵 두 개가 원래 거고 요건 나중 거네. 나중 거를 뺀 게 0보다 커가지고 핵 융합과 함께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핵 분열과 핵 융합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았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뭐 쉽죠. 자, 지금부터 이제 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역사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핵 분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 우리 핵 분열 발견하기 전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원자 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양성자밖에 알고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냐면 원자 번호하고 원자량을 당시 알았는데 그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는 일찍 이렇게 증가하는데 원자량은 막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자량이 원자 번호하고 비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졌냐면 원자핵 속에 양성자 말고 다른 것도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전자수하고 같은 수의 양성자가 있고 거기에 뭐가 또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을지 엄청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932년에 최득이라는 사람이, 이건 우리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원자핵의 구성 입자인 중성자를 실험으로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베릴리움에다가 알파선을 부딪혔더니 거기서 뭔가가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중성자가 나왔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중성자를 발견했는데, 이 중성자는 뭐였냐면 가만 보더니 양성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만 다르냐면 전하만 없어요. 그래서 원자핵 속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원자번호는 이제 뭐냐면 확신을 갖게 됐어요. 원자번호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원소의 주기율표에는 원자번호가 92인 게 최고였고 그 다음은 그런 원소가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원자핵 속에 양성자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우리 더 큰 원자번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 가장 큰 Z는 92보다 더 큰 원자번호인 원소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미가, 이태리의 핵물리학자고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나오겠지만 엘리코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안했냐면, 사실 원자핵 속에 양성자 집어넣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기력이 양성자도 플러스 전하고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니까 안 들어가요. 웬만큼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페르미가 무엇을 제안했냐면 원자핵 속에다가 중성자를 집어넣어라. 그럼 중성자가 원자핵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양성자로 바뀐다. 그게 바로 베타 붕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원자핵 속에다가 중성자 집어넣는 실험을 하면 이제 초우라늄 원소, 원자 번호가 92보다 더 큰 그런 원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고, 자기가 그런 실험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94인 그런 원자핵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자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에서 오토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리제 마이트너라는 사람하고 프리츠 스트라스만이라는 사람하고 계속 똑같은 실험을 막 반복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성자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가 생겼는데, 그게 뭔가 생긴 게 뭐예요? 원자번호 92짜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라스만이라는 사람이 화학자예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 보면 어떤 원소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Z가 92라면 그건 주기율표에 어디에 해당하니까 그 주기율표 거기에 해당하는 화학적 특성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르미는 화학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가 나온지도 모르고 뭔가 생기니까 무조건 Z는 94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38년에 유태인계 리제 마이트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공동을 연구를 했는데, 리제 마이트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인데 이게 독일에서 히틀러가 막 유태인 물리학자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유태인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해가지고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태인이면 다 막 잡아 가두는 거예요. 막 그랬죠. 그래서 리제 마이트는 스웨덴으로 피신하고 이제 두 사람이 했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화학 반응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Z는 94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Z는 56인 바륨이 나왔어요. 훨씬 원자 번호가 작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건 거기 원래 우라늄밖에 없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라늄에서 이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토 한은 스웨덴의 마이트너에게 이 결과를 편지로 알렸어요. 그래서 마이트너가 거기서 또 자기 조카하고 같이 이제 실험을 다시 해가지고 이게 쪼개졌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때 이 마이트너가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이트너 이제 뭐라고 하는지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제 이거 쪼개진 게 분명하다라고 하니까 핵분열이 일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4년에 오토 한은 핵분열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오토 한은 이건 진짜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에서 이렇게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이 핵분열이라는 건 굉장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핵분열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엘리코 페르미가 유명한 핵물리학자인데 이제 베타 분계를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중성자를 여러 원자에 충돌시켜서 바꾸는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의 공로로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수상식에서 스웨덴에 수상식 마치고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왜 망명했겠어요? 응? 네,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유태인이냐면 자기 와이프가 유태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핵분열을 이용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토 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의 화학자로 1905년에서 1906년 동안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러더포드와 함께 방사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화학과 이제 특히 방사선 연구를 화학이라고 취급하는 것도 많았는데 화학과 물리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였어요. 러더포드도 노벨 화학상 받았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1906년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리제 마이트너와 공동 연구를 하다가 1920년대 방사성 화학 분야를 새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34년 초우라늄 원소를 페르미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의심을 품고 마이트너 스트레스만과 같이 이제 했다는 거죠. 자, 리제 마이트너는 오스트리아 유태인 가정에 출생했고 볼츠만 오스트리아에서 볼츠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비엔나 대학에서 두 번째로 박사를 받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박사 후에 베를린 대학에서 플랑크하고 연구하고 나중에는 베를린 대학 교수까지 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독일의 퀴리 부인이라고 극찬을 한 사람이었는데 1938년에 스웨덴으로 망명을 했죠. 또 이제 나머지 스트라스만은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핵분열을 하는데 이렇게 화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었지만 유태인 편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화학 실력으로 오토함과 마이터너가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족시키는 실험에 합류시켰죠. 그래서 마이터너가 스웨덴으로 떠나간 뒤에 오토함과 함께 실험을 해서 핵분열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노벨 화학상은 오토한만 받고 이런 사람들은 오토한과 마이트너와 이제 스트라스만은 페르미상이라는 유명한 상을 받았어요. 특히 마이트너가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노벨 화학상은 오토한밖에 안 받았다. 근데 핵분열이 미국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어때요? 이제 이때 유명한 사람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유명한 물리학자는 다 유태인인데 다 미국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오토한이 독일에서 핵분열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우연히 덴마크의 닐스 보어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핵분열이 틀림없다는 마이트너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이런 소식을 세미나에서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물리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거 다른 실험 해볼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핵분열이 되면 분열된 두 질량을 합하면 당시에 원자량 알고 있었어요. 두 원자를 합할 것 같으면 핵분열 되기 전에 원자 질량보다 훨씬 작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질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질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가 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E는 mc제곱이에요. 그러니까 E는 mc제곱에 의해서 질량이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질량이 다른 에너지로 바뀌면 그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커요. 왜? C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에너지는 우리 폭탄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닐스 보어가 프린스턴에서 했을 뿐 아니라 있는데 그때 이제 컬럼비아 대학 거기가 페르미가 와 있던데요. 이 사람이 이제 페르미한테 전했는데 아무튼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닐스 보어가 직접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알게 됐어요. 페르미도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939년 1월 25일 날 페르미를 중심으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보내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페르미는 어디로 가냐면 시카고 대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미국에 페르미가 귀화하고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레오 질라드라고 하는 헝거리 사람이 이 사람은 상을 하나도 못 땄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아인슈타인하고 플랑크한테 배웠는데 엄청 똑똑했는데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명하지도 못했고 노벨상 받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유태인이어가지고 미국에 망명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땠냐면 미국으로 와가지고 컬럼비아 대학 연구원이 돼가지고 같이 페르미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핵분열 소식을 듣고 나서 페르미와 함께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에서 연쇄 반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연쇄 반응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9년 핵무기 제조의 가능성을 제일 먼저 이 질라드가 알고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미국에 있는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막 부추겨가지고 아인슈타인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부추겨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쓰게 해요. 그 편지 받고 루즈벨트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미국 육군성에 이거 좀 한번 연구를 해봐라. 돈이 얼마나 드냐고 했더니 한 6,000불 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6,000달러를 배정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941년에 그 조금 전에 이제 일본이 진주만 습격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가한 다음에 이 초기 연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컬럼비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컬럼비아는 뉴욕시를 맨하탄이라고 불러요. 그 뉴욕시의 제일 가운데 컬럼비아가 있어요. 컬럼비아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컬럼비아 대학이 거기 있어서 이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페르미와 질라드에 의해서 주도한 연구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우라늄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핵폭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로스알라모스라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연구소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원자폭탄 관련 사람들은 이건 꼭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별의별 학자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그런 학자들을 거기에 모아놓고서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45년 7월 16일 날, 그러니까 여기 언제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원자폭탄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1945년 7월 26일 날 일본한테 니네 항복해 하고 이제 합니다. 항복 안 하면 혼나. 근데 원자폭탄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7월 28일 날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제 일본이 탁 했어요. 우리 최후 통첩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한 방 터뜨렸죠. 그래가지고 탁 8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또 나가사키에 또 한 방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일본이 항복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물리학자가 세계대전을 이기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물리학자는 뭐와 비슷했냐면 시인이나 뭐 미술가나 이런 얼마나 가난하게 살죠. 항상 옷은 꾀재재하고 뭐 비행기 타면 제 3등석만 타고 뭐 이러는 게 물리학자였는데 어때요 이제 뭐 세계대전 일어나면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막 탱크가 있어야 되고 막 배가 있어야 되고 막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학자만 있으면 세계대전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핵폭탄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연쇄 반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라늄이 분열을 일으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핵분열에는 큰 원자핵이 저절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자발적 핵분열이라고 그러고 중성자를 집어넣어주면 중성자는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죠. 중성자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두 쪽으로 나는 그런 핵분열이 있어요. 유도 핵분열이에요. 근데 유도의 핵분열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둘로 쪼개지면서 뭐도 나오냐면 중성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또 나온 중성자 한 두세 개 나오는데 이게 그 옆에 있는 우라늄으로 들어가면 그놈이 저절로 핵분열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핵분열은 한 번만 시켜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시켜주면 중성자 두 개가 가고 또 중성자 두 개가 가고 점점 더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물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주위에 우라늄이 있어야 되겠죠. 주위에 우라늄이 있어야지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주위에 우라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농도가 짙어야지 돼요. 농도가 옅으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또는 중성자를 다른 걸로 흡수시켜주면 또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시켜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일어나게 만들면 그건 원자력 발전이 되겠어요. 근데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건 핵폭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도 핵분열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연쇄 반응으로 저절로 계속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뭘 공부했냐면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가 질량 결손을 이루게 한다. 근데 이 결합 에너지가 재미있게도 원자핵에서는 원자핵이 점점 커지면 그 질량수에 비례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래서 큰 원자핵에서는 핵 분열과 함께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작은 원자핵에서는 핵 융합과 함께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그래서 핵 분열에서 우리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핵 융합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공부했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정리한 걸 내가 금방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핵 분열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일어나는 유도 핵 분열하고 저절로 일어나는 자발적 핵 분열 이 두 가지가 있다. 우라늄이 둘로 쪼개지는 핵 분열에서는 2, 3개의 중성자가 함께 방출돼서 이런 우라늄의 핵분열에서는 핵분열이 저절로 지속되는 연쇄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 폭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물어볼까? 그러면 이 연쇄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냈냐면 누가 알아냈겠어요? 내가 그 얘기 안 했지. 질라드가 알아냈어요. 질라드가.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서 페르미한테 질라드가 야, 이거 한번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세계대전 이기기 위한 가장 큰 1등 공신은 사실 질라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라드는 자기 자신만의 큰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물리학적으로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자핵에서 우리 방사선이 우리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방사선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하냐면 기본 입자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일반 상대성이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2주만 더 남았어요. 네, 수고했습니다.